2022년 12월 4일 오후 2시경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직장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고한 남성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이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구급차를 요청한 것이었죠. 신고 지역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숙박업소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119 구급대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그런데 119 구급대원은 무언가 이상한 정황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타살의 정황이었죠. 범인은 자신을 직장 동료라 밝히며 신고를 했던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무려 40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이면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인터넷 방송 BJ 살인사건 편입니다. 아마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는 과거 수원 BJ 살인사건, 그리고 유튜버 박모씨 살인사건 등등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전했었죠. 사실 이 사건도 비슷한 케이스다 보니 제목 그리고 앞선 설명만 들어보시면 또 끔찍한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생각과 직장 동료라고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유튜버나 혹은 이런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우선 직장 동료라는 명칭 때문에 피해자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일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직장 동료라고 얘기한 이유도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 자체가 범인으로 검거된 남성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다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선 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 첫 번째로 아프리카TV가 아니냐라는 이야기 혹은 아프리카TV와 비슷한 다른 플랫폼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확인 결과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유튜버다 라는 글이 하나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유튜브를 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 결과 그 플랫폼은 과거 수원 BJ 살인사건의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의 사건의 내용을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인인 남성 A씨는 27세, 피해자는 25세 여성 B씨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만나게 됐던 걸까요? 당시 상황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A씨는 H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죠.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경 그 방송에 한 팬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였죠. 저희도 그 플랫폼 자체가 다시 보기가 남지 않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채팅을 치던 하나의 시청자로서 연락이 됐다라는 내용 하나와 두 번째는 함께 게스트로서 그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총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여하튼 팬과 진행자의 만남으로 시작된 게 이들의 관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범인 A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팬 B씨에게 점차적으로 친해지며 고민을 서로 토로하게 되는데 B씨는 25세의 나이였습니다.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고민을 토로하자 A씨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공장에 있는데 취업시켜줄 테니까 글로 와라 라는 제안이었죠. 팬이었던 B씨는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부모님께는 자신이 지금 이제 취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짐을 챙기고 바로 전북의 완주 한 제조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직장 동료로 일한 건 사실이죠. 앞서 있었던 신고 전화, 직장 동료가 쓰러졌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022년
7월에서 8월경 정도 함께 일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 여성 B씨는 이 공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만뒀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길래 돌아가시게 된 걸까요? 남성 A씨는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폭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이 폭행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입니다. 숙박업소 밀집 지역.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를 때립니다. 벌건 대낮에,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강제로요. 피해자는 무언가 힘든 듯 계속 주저앉는 모습만을 보이게 됩니다. 잘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 A씨는 B씨를 들쳐업고 어딘가를 향하게 됩니다. 향한 장소는 바로 이 폭력을 행사했던 장소에서 50m 떨어진 한 공간이었죠. 의식이 없는 피해자, 더 이상 드는 게 무거웠는지 힘들었는지 그대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40분을 방치하다 자신이 직접 119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때렸다. 그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의식이 없어진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119에 전화를 했다는 것. 벌건 대낮에 저런 행동을 하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무언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나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끔찍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상함을 느꼈던 119 대원, 그렇게 소방당국은 공조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을 했죠. 경찰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숨진 피해자의 몸 곳곳에 많은 멍이 있었죠. 양팔과 허벅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와 출혈, 바로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경찰은 CCTV를 분석해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이 확인이 된 겁니다. 분명 폭행을 한 게 맞았습니다. 그럼 A씨는 왜 폭행을 가한 걸까요? 연인 사이였는데 이것도 뭔가 스토킹 범죄 같은 그런 쪽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B씨를 폭행했던 이유는 바로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A씨가 검거될 당시에 B씨와 함께 머물렀던 모텔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는데요. 이걸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무언가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있는 메모장, 그리고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 그리고 거기엔 왜인진 모르겠지만 있는 방어용 3단봉 같은 것도 함께 발견됩니다. 경찰은 H의 핸드폰부터 포렌식 복원을 하며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그 내용들이 매우 끔찍했습니다. 할 일을 다 안 하고 자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리고 그 돈봉투는 뭐였을까요? 3단봉은 왜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이상한 종이도 있었습니다. 차용증. B씨가, 돌아가신 B씨가 범인 A씨에게 3,400만 원을 빌렸다라는 차용증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3,400만 원을 빌린 여성을 자신이 때려서 숨을 거두게 했다라는 건 좀 무언가 이상합니다. 정말 돈을 갚지 않아서 때린 걸까요? 그리고 핸드폰 복원 결과 그 안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랜덤 채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성매수남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B씨를 보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던 것이었죠. 그 기간이 무려 3, 4개월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거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나 정말 가기 싫다 라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남기자 직접 불러서 폭행을 하고 직접 그 공간에 보낸 경우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검거 당시에서 보였던 휴대폰, 현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바로 화대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3단봉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폭행 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정말 뭘까? 정말 고인이 돈을 빌린 게 맞는 걸까요? 경찰은 처음 범인이었던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때렸다가 보니 이제 고인이 사망했다라는 폭행치사 혐의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오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이상한 정황과 국가수 감식 결과 3단봉에서 묻은 이상한 흔적들이었죠. 첫 번째, 3단봉에선 피해자의 어마어마한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됩니다. 이건 3단봉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뜻이죠.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현재 경찰은 성매수남들도 전부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라는 게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온 진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밀 부검 결과 고인에겐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폭행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뇌출혈. 아마도 고인이 사망할 당시쯤에는 무기력한 상태, 어떤 행동을 제어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하다가 결국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 경찰은 폭행치사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에 의한 사망,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그를 살인죄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럼 범인 A씨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살해하셨나요? 반성할 수 없어요? 반성하지는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성매매 강요 왜 하셨어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왜 살해했냐, 반성 안 하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유가족에게 미안한 점이 없느냐, 전부 죄송합니다 라는 답을 냈습니다. 성매매 강요는 왜 했냐, 특히 그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강요한 적 없다. 맞습니다. 27세 범인 A씨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나 때린 거 맞아요. 한 대요. 한 대만 때렸고 한 번만 때렸고 나는 성매매를 시킨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 같은 데서 나온 그 대화들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도 무언가 숫자나 내용, 위치, 장소, 시간이 적혀있는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장난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피해자가 한 거예요.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었죠. 경찰은 분명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경찰은 성매매 강요 혐의와 공갈 협박 혐의까지 함께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A씨가 한 그 악랄한 행동에 대해 치를 떨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도대체 B씨는 A의 말을 따랐을까? 그냥 도망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었죠. 처음에 A씨와 B씨는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와 그리고 팬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A씨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B씨에게 호의를 사기 시작했죠. B씨는 그게 싫지 않았던 겁니다. 팬이기도 했고 자신의 말도 잘 들어주고 심지어 자신을 취업까지 시켜주겠다며 데리고 오는 것. 그 모습에 A씨를 믿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점점점 변하는 A씨에 대한 문제가 남았을 뿐이었죠. 그럼 정말 3,400만 원을 빌리면서 생겼던 문제, 그걸 갚지 못하는 B씨 때문에 A씨가 성매매를 시켰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실제 A씨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4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 돈을 인출했다던가 혹은 돈이 옮겨졌다라는 흔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물어봅니다. 이 돈 뭐냐? 차용증 뭐냐? 라는 질문에 A씨는 이런 답을 합니다. 아, 그거 3,4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하지만 너는 3,400만 원의 현금도 없었고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피해자 B씨가 3,400만 원을 썼다거나 입금했다든가 어떠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사실 340만 원입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하지만 340만 원이었어도 문제입니다. 340만 원에 대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이 추궁에 대해 A씨는 이런 마지막 답을 합니다. 돈 준 적 없는데요? 라는 내용이죠. 아니, 돈 준 적도 없으면 차용증을 왜 썼냐? 라는 질문은 그것도 장난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차용증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강제적으로 쓰게 만든 바로 족쇄였습니다. 너 도망가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3,400만 원을 가지고 너를 고소하겠다라는 협박 무기였죠. 맞습니다. 처음엔 친절했던 A씨, 하지만 B씨에게 점차적으로 가스라이팅 및 심리 지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만들었지요. 그거면 끝날 줄 알았던 것, 하지만 그 3,400만 원 이제 갚아야지 라며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현재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당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고 주먹과 3단봉을 이용해 지속적인 폭행을 하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워라, 못 채우면 죽는 거다. 나와의 수칙을 어기면 죽는 거다. 이런 협박이었죠. 점차적인 폭행 및 심리적 지배로 피해자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서야 됐죠. CCTV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피해자가 밤을 새우며 길거리를 배회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랜덤 채팅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밤에 길거리를 다니며 네가 직접 구해라 라고까지 시켰던 게 A씨였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함께 살았던 그 모텔에서도 수차례 폭행했던 정황도 확인이 됩니다. 바로 모텔 CCTV에서도 나왔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폭행, 그 결과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은 제압당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모든 돈들은 가족이 갚아야 되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사람을 파멸에 이끌었던 A씨는 지금도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때렸을 뿐이다. 성매매를 시킨 적은 없다. 모든 것이 바로 피해자의 문제다라는 거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가 정말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재판에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것 하나, 성매매 관련 부분.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현재 근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첫 번째, 메모들,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성매수남들에 대한 검검의 수사 진행, 그리고 자백들입니다. 피해자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근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A씨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성매수남들한테 맞았나 보죠. 이런 식인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남겼던 그 흔적들에선 분명 주종관계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바로 공갈 협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죠. 시키지 않으면 죽는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모든 기록들 분명 혐의가 인정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된 바로 이 부분, 현재 부정하고 있지요. 자신이 때린 건 맞다. 그냥 한 번 이번에 때린 거 정도다. 근데 사망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는 부검 결과에서 나온 것과 다른 정황입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3단봉에서 묻은 혈흔과 머리카락까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는 자수감경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자수한 적 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신고했던 건 112가 아니라 119에 동료가 쓰러졌다라는 신고였죠. 거짓말입니다. 자수감경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이 사건에 감춰진 다른 죄목들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초기 이들이 팬과 방송 진행자로 만나 함께 직장 생활하며 있었던 그 중간의 과정들. 대부분
누군가를 성적 착취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에선 주종관계를 성립하게 합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흔적들은 분명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27세 A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언론에서도 몇 번 기사나 혹은 방송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직 화두가 되고 있지 않죠. 그가 저지른 범행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입니다. 그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하지만 그의 신상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 이제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징역 몇 년이 나올까요? 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재판부는 인정을 해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가 과연 초범일까요? 여러분도 이 사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결과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왜 얘기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플랫폼이 잘못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플랫폼이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 사건을 또 보시면서 그 예전에 진행한 수원 BJ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유튜버 박모 씨에 대한 사건 이런 걸로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건이고요. 얼마 전에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라는 거가 뭐 직업일 수는 있는데 뭐 공장에 있다가 그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행동을 했던 거니까 지금 A 씨는 모든 탓을 B 씨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B 씨가 그렇게 한 거다, 뭐 한 거다라고 해서 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몸 안에 남은 흔적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예요. 얘는 분명히 이거 하자고 한 거 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다. 피해자다. 피해자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니까. 그렇게 갈 확률도 높고요. 얘 분명히 그 다음에는 이제 폭행 내가 한 거 아니다. 성매수남이 한 거 같다. 뭐 이런 식이요. 자기는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그거 한 대 때린 거 맞다. 뭐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가려고 할 거예요. 공갈 협박에 대한 부분 뭐 그것도 뭐 장난이다. 뭐 물론 그런 거 믿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그 A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지 않아요. 방송이 뭐 잘 됐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팬심으로 자기한테 좋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여기가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한 달만 하고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한 달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제보를 좀 받고 확인 작업을 좀 거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뒷이야기니까 그냥 러프하게 좀 풀어볼게요. 일하다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이게 자기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온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실제로 없는데 야 너 때문에 뭐 기계 고장났어. 야 너 때문에 이거 이제 망했어. 우리 둘 다 잘려. 이런 거요. 지금 이런 상황이 가능성에 대한 게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직 확인 작업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어떡하지? 이게 제조 공장인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월급도 착취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이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쥐가 돈이 어딨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에 이거 관계니까 이제 차용증 하나 쓰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의 탓을 하고 이거 3,400만 원이다. 쓰자. 이런 식으로 쓰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고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 앞부분에 안 넣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상대방은 거기에다가 이제 묶인 거죠. 그 사람이 진짜 3,400만 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주종관계가 돼버렸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제 25살이었잖아요 피해자가. 그 차용증 가지고 만약에 고소해버리거나 민사소송 걸거나 이러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뭘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
성매매수를 매매를 시키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도 자기가 갖고 그 착취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착취가 성매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밝혀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점차적으로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점차 이제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제 몸에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드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정황상 보면. 그러니까 진짜 아예 사람 한 명을 파멸에다가 진짜 가지고 논 거예요. 얘는 이걸 아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조종한 거라서 진짜 악랄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밝혀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도 진짜 사실 뭐 마음 같아서 이름이랑 얼굴 다 까고 싶은데 이게 참 요즘에 이렇기가 좀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게 더 수면 위로 드러나서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